2024년 6월 22일 빅테크 기술주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시총은 3조 3천억 달러에 이르르며 세계 시총 1등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배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강 구도를 무너뜨린 배경엔 AI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반도체 칩 수요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빅테크 버블론 또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입니다. 해리 덴트는 8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과 90년대 미국 증시 호황기를 정확히 예측해 명성을 쌓은 인물로 최근엔 엔비디아 주가 98% 폭락과 나스닥 지수 92% 급락 가능성을 제기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중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서 인정받는 엔비디아에 마이너스 98%라는 극단적인 폭락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저는 엔비디아 폭락설의 탄생 배경과 이에 따른 실제 폭락 가능성을 저의 시황 관점에 맞춰 재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기술주 버블이 시황으로서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가치주라는 평가를 받게 된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다가 주가 폭락설에 휩싸이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목차를 3가지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지, 이 가치라는 이 타이틀, 이게 어떻게 붙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리는 시간 첫 번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이 2000년대 닷컴 버블 사례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저는 닷컴 버블하고 이번 엔비디아의 급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셨으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폭락설에 휩싸이게 됐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시간서부터 순차적으로 끝까지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서부터 바로 방송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어버린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제가 체크해 드릴 포인트는 바로 주가, 시가총액이 곧 가치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세계 1등 수치로 높아지게 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란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인데, 과연 이 시가총액의 상승이 가치 상승하고 같은 말일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으로 이어서 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밸류어블한 컴퍼니가 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밑에 보시면은 시총의 변화 그래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애플이라는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양강 구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애플이 1등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했다가 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시총 규모는 대략적으로 2조 원에서 3조 원 사이, 여기가 3조 원이고 여기가 2조 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박스에서 움직이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2000년서부터 2024년 최근까지의 추이예요. 자, 근데 엔비디아는 어땠느냐?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2020년 초반에 시총 규모가 5천억 불도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시총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이 갭을 메꾸기 시작을 했던 게 23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갭을 메꾸기 위한 상승, 폭발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규모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20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이 3조 3천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기록이 됨에 따라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가총액은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주가 곱하기 주식 수량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뜻은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발행시킨 주식 수량이 증가했거나 하면은 올라가는 게 시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게, 가치와 시가총액이 과연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죠.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 곧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인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곧 회사의 가치에 증가하고 같은 뜻인가?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사실은 엔비디아 시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그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건데,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2020년 당시 주가에 비해서 20배가 오르면서 상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20배의 상승 랠리 중에서 가장 급격한 상승세는 23년 요 연말서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23년 11월 이후 약 7개월이라는 시간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시가총액이 가치가 맞다라면은 이 회사는 최근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치가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이 7개월이라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폭등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게 될 미래의 반도체 칩, 거기에 있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양산이 될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그 반도체 칩에 대한 사업적 가치, 그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회사의 가치라는 평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도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와서 우리 신제품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라는 그 몇 마디 말에 의해서 아직 양산도 되지 않은 반도체 칩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다 라는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상승이 회사의 가치 상승이라고 일맥상통시키는 이 언론의 이 타이틀이 저는 굉장히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치 평가라는 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게 됐었을 때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이라는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애플과 MS는 30배 정도 수준에서 PER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거의 2배가 살짝 넘어갑니다. 70배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PER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고평가 상태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은 30배 수준, 30배 혹은 4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같은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하려면은 PER을 똑같이 맞춰놔야죠. 그래서 PER이 똑같이 맞춰지려면은 엔비디아의 시총을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잣대, 동종 PER 수준에서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입문하시면서 요 PER 개념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PER 산식이 요거죠. 이 회사의 주가를 분자해 놓고 이 회사의 EPS, 주당 순이익을 분모로 놓은 다음에 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EPS는 이 회사의 순이익을 주식 수량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수로 그걸 나눠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이 회사의 순이익으로 비교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이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10,000원어치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를 이 회사의 순이익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EPS가 높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순이익적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ER 비교를 할 때 EPS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질적인 가치, 액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가를 하고
프라이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 가치가 높은데 시장에서는 싸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PER 값은 낮아지죠.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PER 값이 낮아지면서 그거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거꾸로 EPS 가치는 별로 없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가만 더럽게 높다. 그러면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내재적인 가치 EPS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PER이 높게 나오면서 고평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려면은 거품을 걷어내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EPS를 기준으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란 평가를 받게 된 그 배경이 시가총액, 즉 주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이 2배가 차이 났는데 엔비디아가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PER 개념이 이해가 되신다라면은 엔비디아의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애플을 뛰어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다 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굳이 많은 표현이 있는데 왜 가치 있는 표현이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져 있고 버블에 의해서 시총이 높아지게 된 건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실제 가치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약간 고의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라는 회사도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와는 달리 반대의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거품이 아니다. 실질적인 주가 성장이 일어날 만한 실적 성장성이 있었다. 그래서 PER이 70배면은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좀 높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고평가라 보긴 힘들다. 왜냐면은 실적도 그만큼 개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4월 달에 나오게 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년 동기 YOY 기준으로 보면은 레비뉴가 순이익이 262% 순이익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되어져 있고 넷 인컴 수입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628%의 증가율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6배, 2.6배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는 단순 버블이 아니다. 실제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하는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 있는 기업에 허무맹랑한 버블만 껴가지고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게 뽀록이 나면서 제로 상태로 돌아온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닷컴 버블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닷컴 버블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닷컴 버블 당시에 주요 종목들이 어떠한 실적을 보였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닷컴 버블 사례 분석. 그래서 당시에 닷컴 버블 대장주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2000년 3월 24일 더 가디언에서 발행된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터넷 이퀴먼트 메이커 인터넷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has surpassed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게 됐다. 그래서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다. 자, 2000년에 쓰여진 기사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시스코 시스템즈는 닷컴 버블 당시 주가가 대폭락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90%가량의 주가 낙폭이 실제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낙폭을 때려맞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런 가치 평가를 받게 됐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총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579 빌리언 달러, 컴페어 투 마이크로소프트의 578 빌리언 달러.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578 빌리언이었는데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579 빌리언이 되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 회사의 그 트레이딩 기준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거래상 어제 이런 시총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게 됐다.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밸류어블한 컴퍼니가 되었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2000년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었던 그때, 우리나라도 뭐 메가패스네 뭐네 이런 거 하면서 인터넷이 막 보급됐었었죠. 스타크래프트 게임하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포트리스 이런 게임 막 했었던 그 시절, 그때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 멀티플레이어로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인터넷망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연도로 보면 2000년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망 보급 시기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시총을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의 그러면 실적은 어떠했느냐 살펴보게 되면은 자료를 제가 풀로 땡겨오면 좋을 텐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구글링을 해서 찾아본 것 중에 요게 그나마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1999년 1월과 2000년 1월 분기 실적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넷 세일즈가 2845달러에서 4350달러로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단위는 밀리언 100만입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1857에서 2814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 매출액이 52.8% 증가를 하고 매출 총 이익이 51.3%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이 정도의 성장성이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자료는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 그때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0년 초반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약 5년에서 6년 사이에 엄청난 폭발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이겨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됐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실적 성장성이 없이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실적 성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인터넷망 보급에 따른 수혜주로서 장비가 잘 팔리기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주가가 폭등했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급격하게 폭락을 했다라는 사실. 90%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따가 또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의 사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엔비디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엔비디아와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를 비교하면서 세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PER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여기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 PER이 한 200배 정도 기록이 됐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간 것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가서 PER이 200배라는 엄청난 고평가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터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자,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PER이 아까 보셨죠? 7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껴있다고 한들 시스코보다는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코처럼 버블이 올라간 다음에 죽을 거라면은 지금부터 주가는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갔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PER이 70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과거 시스코 대비해서
버블이 껴있는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갑론을박이 뭐 그냥 뉴스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커뮤니티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3년도 여기 하반기 경에 PER이 200배 넘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PER 200배가 기록이 된 다음에 버블이 터져야 되는 게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은 엔비디아는 사실 23년도 말경에 버블이 터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 10월 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나 다른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살짝 꺾여 내려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엔비디아가 너무 고평가됐다. 이제 죽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시스코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EPS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분모가 올라가니까 PER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성장되면서 다시 PER을 70배 수준으로 낮춰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엔비디아는 버블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숫자를 자기적으로 이용한 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PER라는 지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특정 시점에 몰아서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코의 사례와 엔비디아 사례가 똑같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PER 20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실적 개선세를 뒤에다가 터트린 다음에 PER을 적정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실 요 다음 내용에 있어요. 시스코 시스템즈를 제가 왜 닷컴버블 사례 종목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봉상 차트인데 이 종목이 닷컴버블이 일어나게 되는 시절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80 이상까지 찍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0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가 깨집니다. 그래서 90%가량의 이제 주가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24년도 현재 6월달 차트까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47 수준에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24년 전 주가입니다. 24년 전 최고가. 근데 24년 전 최고가를 아직도 경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닷컴버블 당시 주가 회복이 여전히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이 멈춰서 이렇게 길길거리고 있는 회사인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시스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15 B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15 빌리언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150억 달러 수준의 레비뉴입니다. 순이익이 150억 달러 수준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24년 전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 이 최고점에 있었던 당시의 실적과 현재의 실적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고 뭐 엄청 쓰레기 회사가 됐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매출, 견조한 흐름을 내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죠. 24년째 이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24년 전에도 지금도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여전히 건재한 기업인데 주가는 24년 전 닷컴버블 이후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90%가량 빠지는 이 시간 동안 닷컴 버블 쇼크에서 일시적인 적자 전환이 한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다가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시황적 쇼크를 받게 되면서 불황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적자 전환이 일시에 잠깐 됐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주가를 90% 패놓고 아직까지도 24년 전 주가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하고 주가하고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이슈에 의해서 올릴 만큼 올리고, 닷컴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죽일 만큼 죽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시스코라는 이 주식에 이미 가치가 다 활용이 됐는지, 지금은 아무리 좋은 호실적과 견조한 모습을 낸다 할지라도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닷컴 버블에 의해서 이용된 회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엔비디아 닷컴 버블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위험이 부각되니까 지금 사람들은 엔비디아 고평가 여부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버블이 얼마나 껴있는지 이걸 가치 평가를 해보자. 실적하고 비교해보자. 그랬더니 별로 고평가가 아니다. 안심한단 말이에요. 버블이 더 쌓일 수도 있다. 라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 이 사례에서 보듯이 주가 고평가와는 무관하게 지수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하고는 상관없이 실적이 나중에 백업을 해준다 할지라도 주가는 못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닷컴 버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수를 떨어뜨리는 도구에 불과한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닷컴 버블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 대장주, 중심포 역할을 하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좋은 성적표가 나와도 주가가 여전히 과거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중요한 거는 닷컴 버블, 그리고 이런 기술주 버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배경,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다고 봐요. 엔비디아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비교를 하는 시간에 정작 진짜 중요한 이 버블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부 시간을 넘어가서 이 기술주 버블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엔비디아 폭락설의 근본적인 원인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대 80, 2대 8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법칙에 대한 구현을 하기 위한 것이 제가 보는 시황 관점에 폭락설이 발생하게 된 배경, 즉 닷컴 버블이 재현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개념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17년도인가 나온 영화일 겁니다.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이 배우가 에디슨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제 전력이라는 게 발명이 돼서 이 전기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를 가지고 직류 방식의 송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에디슨 입장이고, 그리고 교류 방식의 송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식만이 세계를 제패한다. 즉, 두 개 중에 하나의 방식이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미국에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직류로 공급할 것인가 교류로 공급할 것인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일어났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한 영화가 이 커런트 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영토가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에 이 노란색 불이 켜져 있는 거는 이제 에디슨의 직류 방식이 공급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불이 켜지게 된 거는 테슬라의 교류 방식이 공급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걸 먹나 땅 따먹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직류는 뭐고 교류는 뭐길래 서로 싸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이런 식이에요. 에디슨이 이야기하는 이제 직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시설, 뭐 송전탑 같은 시설이 도시에 많이 깔려야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장사를 많이 할 수 있죠. 비싼 걸 팔아야 되니까. 많은 송전탑이 필요한 만큼 큰 매출이 나올 것이고 그게 사업 수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디슨은 직류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는 입장을 취했고, 교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송전탑을 지어놓고 전신주를 통해서 멀리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기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교류 방식이라는 거죠. 요거는 테슬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주장했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류 방식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았어요. 적은 비용으로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디슨은 문제가 생기죠. 시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루머를 터뜨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교류 방식의 전기를 사용하면은 감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속임수 트릭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에디슨이라는 이 사람 뒤에는 JP 모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중시 여기는 JP 모건은 큰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이 직류 방식의 에디슨하고 짝짝꿍이 돼서 이게 좋고 교류는 위험하다, 감전될 수 있다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교류 방식의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그 방식을 차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영토 내 전기 보급의 땅 따먹기가 에디슨 우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억울한 입장이 있었었죠. 교류 방식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에디슨에 의해서 묻히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은 이 영화상에서 이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영화상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비밀 수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FBI에 의해서 이 수첩이 압수가 됐다고 해요.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래 기술에 대한 설계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구상하는 그 이상, 이런 부분들이 이 수첩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되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미국의 FBI 기관이 압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대가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수첩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었느냐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고 해요. 영화상에서도 이런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 전력을 이어주는 그 전선들, 과연 이게 필요할까? 전선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력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꼭 선으로만 유선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이 비밀 수첩 안에 그 전선 없이 전력 송수신을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컨 있죠? 리모컨 기술의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시절 때 이 기술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첩 안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거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현실에 실현이 되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일단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그 기술의 시작의 포문을 열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물론 남들은 알아주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중 운송 장비의 설계 기술.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드론 기술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테슬라의 살아생전 그 아이디어에 담겨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보시면은 이런 거. 세계의 송전 설비는 딱 3개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비 시설은 대륙별로 하나 정도씩만 있으면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 수첩 안에 들어있고 이거를 후대에 사람들이 실현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뭐 현대에 실현되진 않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은 우리는 이 에너지 패권 전쟁의 포문을 열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딱 3개면 된다잖아요. 이 3개만 장악하면은 세계의 전력을 컨트롤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실현이 되기가 힘들어요. 기술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 테슬라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력은 이미 된답니다. 아이디어가 실현만 되면 된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걸리죠. 그럼 이거 송전 설비 누가 차지할 거냐? 누가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전력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키를 맡길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것은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이상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몽상가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말년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테슬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나무위키 내용을 제가 참조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그다지 수익성 있는 발명을 하지 못해서 상업화되지 못한 채 사라진 물건들이 많은 데다 그죠? 돈이 안 되는 아이디어만 계속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디슨과 맞먹을 정도로 성격이 나빴다고 한다. 특히 독선적인 고집불통에다가 타협을 모르는 성격. 그런 면으로 인해 조수나 동료들은 물론 존 피어펀드 모건, 이게 JP 모건이죠. JP 모건 등의 투자자들과도 언쟁을 자주 벌이고 아나모인으로 상대를 대해 한때는 조력자였던 대다수 지인과 친구들이 나중에는 대거 절교를 하고 원수가 되었을 정도이다. 그래서 한 예로 형광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광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테슬라가 꽤나 기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광등을 판매한 회사는 제네럴 일렉트릭, 지금의 GE죠. 제네럴 일렉트릭, 지금도 있는 회사. 이 회사가 하게 되는데 이 전신이 에디슨 회사예요. 이 커런트워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가 결국 JP 모건에 의해서 에디슨이 쫓겨나고 새로운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네럴 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기술력이 가져가지게 된 거죠. 게다가 그 회사의 전신은 자신의 라이벌인 에디슨.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탓에 기껏 고생해서 고안해낸 발명도 개발비가 없어서 묻혀버린 경우가 많았다. 이게 테슬라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년에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감내할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호텔방을 전전하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 요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몽상가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계의 전력도 뭐 3군데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캐나다와 미국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발전소를 하나 지어놨다고 하죠. 테슬라가 살아생전에. 그 앞에 이제 테슬라의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못 가봐서 못 봤는데 가볼 수 있는 분들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전력 설비 시설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의 이상향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 이상향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JP 모건 같은 사람들한테 빚을 지면서 투자를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이 테슬라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전력 설비를 깔게 되게 되면은 이게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누구든지 접근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전기를 공공재처럼 쓸 수 있게. 지금식으로 표면은 이제 약간 프리 와이파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가 돼야지만 테슬라의 이상향이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죠. 투자는 다 했는데 이거 뭐 죽 써서 개 주는 꼴로 그냥 공짜 프리 와이파이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테슬라의 이상향을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하고 이제 손절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개발 활동을 해 나가다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상향을 현실에 만들어내는데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테슬라 하면 우리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는 짓이 살짝 비슷하죠. 나는 화성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직 현실화되기 힘든 약간 좀 몽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대한 투자 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때 PER이 1000배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어요. 주가가 $1000인데 EPS가 1.89밖에 안 돼요. 높게 잡아도 EPS가 $2 정도 수준인데 주가는 2000. 그러니까 우리 아까 PER 산식 봤죠? 분자에 주가가 들어가고 분모에 EPS가 들어가고 그래서 $2000를 $2로 나누면은 PER이 1000배가 나오죠. 아까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가 PER이 200배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아니 테슬라는 1000배까지 갔었던 역사도 있어요. 200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거죠. 1000배 수준까지.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엔비디아보다 더 심했던 게 테슬라예요. 근데 재미난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PER이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커런트워라는 사례를 왜 가져왔느냐? 여기예요, 여기. 막대한 빚.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빚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갖게 됐다. 그리고 후대가 돼서 그들의 기술들이 이제 현실화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강탈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후대의 자본가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상향의 몽상들을 후대에 현실화시킨 사람들은 자본가 세력들이 이를 서포팅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게 테슬라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자본가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소수 20% 기업이에요.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나머지 80%의 발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게 아까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레토 20대 80 법칙 되겠어요. 그것이 이번에 재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박자를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시황 관점입니다. 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영화 이야기를 끌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요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를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4차 산업의 미래로 전환을 하는 시대이고 우리 과거 커런트워 당시 시대는 2차 산업에 의해서 많은 산업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당시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초반기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게 되느냐 이거예요. 빚을 확대합니다. 빚을 확대해 기술 아이디어를 확산시킨다는 거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유치를 받아서 기술 경쟁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회사가 신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금을 유치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경쟁 회사도 그만큼 투자금 유치를 받아서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 기술 패권적 지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주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빚, 투자금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가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소수의 기업, 도태될 애들은 도태가 되고 소수의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만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화시킨다라는 거죠. 커런트 워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지금 그 상황이 같은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느냐? 자, 보세요. 20%가 80%의 발전을 주도하는 파레토 법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생산에 막대한 빚을 지도록 경쟁을 유도한 뒤에 빚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소수 기업, 이거는 자본가들이 지원을 해주겠죠. 여기만 생존을 시켜서 얘네들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기술의 진보, 뭔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에 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힘을 집중시켜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그 선을 뚫고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팔로워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캐치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술의 전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힘을 집중시켜서 그들이 뭔가 가능성을 뚫어놓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회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계속 뭔가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전을 일으킨 게 아니라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을 트게 되고 나머지 80%가 그 뒤를 따라오는 구조로 가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술의 진보와 가지 않았던 영역으로 넘어가고자 한다라면은 이 20%의 힘을 몰아주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짱인지를 일단 겨루는 겁니다. 누가 20%가 될 수 있을지를 겨루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생산에 막대한 빚을 지면서 경쟁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 빚에 대한 부담. 그리고 소수 자본가들과 협력이 가능한 애는 명성을 얻으면서 가겠지만 테슬라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타협이 되지 않고 가게 되면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들이 소수 자본가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의해서 실천이 일어나게 된다. 소수에 해당되는 메이저 그룹들이. 자, 요 배경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 이야기가 왜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현재 기술주 버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떠들고 있죠. 누가 더 고평가돼 있는가?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가 버블이 많았었느냐, 아니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버블이 많은 거냐? 그래서 뭐 EPS가 어떻고 PER이 어떻고 이거 갑론을박 하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 왜 과거에 닷컴 버블 양상이 재현되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는 방금 서두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난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버블이 쌓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투자금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그냥 무슨 사행성 오락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준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이 돈을 니네 회사 자기 자본에 상계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기술 개발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투자금이 몰려서 주가가 오르고 시총 최상위 종목이 됐다라는 뜻은 지금 전 세계 자금이 엔비디아에다가 투자금을 몰아주고 있다라는 개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만큼 걔네들로만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80%를 끌고 갈 수 있게 그쪽으로 자금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행이 됐다는 겁니다. 인터넷망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마치 커런트워에서 전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기술주들에 대한 자금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몰려요. 20%의 투자금을 몰아줘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도록 푸싱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푸싱이 돼서 뭔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확인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뭐냐? 닷컴 버블 때 어떻게 됐죠? 버블이 터집니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투자금 유치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회사들도 주가가 막 80%, 90% 떨어지면서 이제 자금 리콜, 회수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돼서 사라지는 그런 회사들도 생기게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해서 뭐 소수 기업가들의 자본 푸싱을 받지 못해서 사라지는, 도태되는, 상폐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존한 소수 기업들이 이제 몽상을 하면서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던 그 기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실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에 있었다 하면은 그 회사 망할 때 자신의 기업으로 합병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런 과정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주가의 실적 고평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들, 뭐 지금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주가 다 빠졌어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렇게 대장주 같은 역할로 이렇게 간판, 얼굴마당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 하락에 의해서 대다수의 기술주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식들이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봤었을 땐 이거라는 거죠. 버블 붕괴 이후의 미래를 위한 것. 20%를 위한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황관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재현할 거라면은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PER이 얼마가 됐던,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제 뭐 고평가든 아니든 실적이 좋던 말든 상관없이 겪고 갈 일을 결국 겪고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또 확실한 근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지금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이 기본적인 시황 배경을 무시한 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기술주들에게 푸싱돼서 들어가고 있는 투자금들이 미래에 제대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윤적인 생각,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했었던 요 24년도 당시 시총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11월 당시서부터 7개월간 엄청 폭등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게 된 그 배경, 그러니까 23년도 11월서부터 이 종목을 포싱시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예요. 빠르면은 24년도 3월 달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었죠. 그래서 연내 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23년도 11월서부터 나오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24년 6월 달이 되어져 있는 현 시점에 연준은 말을 바꿔서 올해 한 차례 정도밖에 금리 인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24년도 6차례가량의 금리 인하 전망했었던 거 대비 현실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전망으로 대폭 축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켜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도 없어요. 6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한 차례로 줄어들었으니까는 어쩌면은 기대감이 완전히 소실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그런 근본적인 배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배경,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상승을 달려버렸죠. 빅테크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었었는지 이런 시황의 기본적인 배경도 무시한 채 이런 상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투자로서의 마진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버블을 일으켜야 되는 뭔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시세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현 빅테크 버블의 상황을 이제 재조명해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닷컴 버블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동일하게 버블 붕괴 이후의 미래, 파레토 최적을 완성시키기 위함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첨언을 해드리면은 24년도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증시의 우호적인 포인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요거 국채금리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 차트인데 22년도 10월달 당시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21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요때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팍팍팍팍 떨어졌었을 때, 나스닥도 막 10,000포인트 깰까 말까 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었죠. 그 시간이 요때이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 금리가 내려간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어넣고 있는데,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도 증시는 올랐어요. 뭐에 의해서?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의 폭등에 의해서, 기술주들만의 상승에 의해서, 시황을 무시한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았을 때에도 22년도 10월달 당시 요때 1440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 대비해선 지금 살짝 떨어져 있긴 해요. 지금이 138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증시가 반등 포인트를 잡았던 23년도 1월달 요때거든요. 이때 이후서부터 현재까지의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갔었던 23년도 연초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상승 사이클이 환율 상승과 함께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재밌는 포인트가 되냐면은, 요새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NX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외국인 수급을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줬다고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은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됩니다. 원화가 강세여서, 강세인 원화를 사겠다고 러브콜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게 돼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사겠다고 자본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버리고 엑시트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실제로 떠나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게 다른 산업에서는 목격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산업에서는 외국인 자본 이탈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화학주들 보시면은 신저가 경신을 계속 쓸 기세로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도 같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 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 해운이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반도체, 엔비디아와 함께 덩달아 오르고 있는 그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만 이상하게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팔았다 사줬다 팔았다 사줬다 하면서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면은 자본 이탈이 일어날 만한 이 시간 속에서 이상하게 기술주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가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기본 시황 배경을 무시한 채 자본 유입을 시키면서 펌핑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시황이라는 기본 배경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상승이고, 이것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죠. 혹자는 이 AI 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시황을 무시할 정도로 좋은 회사이니까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저랑은 완전히 이제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테슬라의 기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 판타지,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천문학적인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는 현실주의자라는 느낌으로 봐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그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혹은 이제 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어떤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서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당시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주가 지수의 폭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같은 사이클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 시황을 무시한 채 진행된 상승이라는 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CDS라는 거는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부도 위험이 CDS 프리미엄이란 이름으로 이제 체크가 되게 되죠. 이게 24년도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재밌는 게 빅테크 기술주들의 버블이 본격화된 24년도가 한편으로는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있는 시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판타지성,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불편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시장을 압도하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충격 또한 가능성이 높죠. 이게 바로 제가 닷컴 버블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주 버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할게요. 닷컴 버블 당시 워렌 버핏이라는 이 투자자가 이 IT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요. 주가가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왜 너는 관련된 투자를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는 좀 짜증이 났는지 나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밀물이 빠지게 되면은 누가 여태껏 발가벗고 헤엄쳐 왔는지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물이 빠진다는 건 뭐예요? 물이 이렇게 차 있고 여기 위에 얼굴만 보이니까는 이 밑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쌓여서 이 밑에 수면 아래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민물이 빠져서 이 물이 이제 걷어지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빨개 벗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맨 땅에 헤엄쳐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라고. 즉 빈털터리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이 이제 현실이 되게 되면서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결국 진짜였구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런 패턴들이 이번에도 반복이 되는 거라면은, 이번에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락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98%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 주가가 대략 80%, 많게는 90%까지 떨어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적게 하락한 기술주들도 최소한 반토막 이상은 다 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게 맞다라면은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수치의 주가 하락 역시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망은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드러내질 않죠. 시스코의 PER이 얼마였었는지, 엔비디아의 PER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하면서 엔비디아는 아직도 상승 중인 상태이고 꼭대기가 멀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죠.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가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꼭대기가 여기 더 있다, 정점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정점으로 가기 전에 쉬러 잠깐 눌리는 거지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아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주식 방송하면서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꼭대기를 계산하지 말라고. 투자를 하면서 자꾸 물리는 투자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기가 중턱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꼭지였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사면은 물려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오르고 있는 중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라면은 정점은 여기인데 이 생각이 틀려버리면은 너무 큰 위험.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면은 밑으로 한참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은 걸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큰 손실을 내게 되는 소탐대실 상황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를 잡고 이 앞당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라.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거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이 구간에서만 기회를 보려고 한다. 설령 이런 시세를 날린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내 인마이 포켓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넣지 못한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놓치면 그냥 패스하고 저는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득소실.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딸 때는 크게 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싸게 살 수 있을 때 접근을 해야지 왜 이미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게 되면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뒤를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정신이 나갔나? 왜 20배가 올라가져 있는 엔비디아를 샀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있을 때에는 이게 50배짜리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경험할 때.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류가 자아내는 분위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에 너무 매몰되고 있다 보게 되면은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굉장히 터무니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본인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혼자서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에 지금 과연 빅테크 버블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20배가 올라간 종목이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 것인지 이런 것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닷컴 버블도 그렇고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버블 의견도 그렇고 이게 이 시점에 지금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동의할 수 있다라면은 결국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